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한 주가 지나는데 금융시장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저번에는 미국 지수가 하루에 5%씩 오르락내리락 한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루에 10%씩 움직입니다. 1988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하죠. 한국 주식시장의 예외가 아니죠. 2011년 유럽 부채 위기 이후 최저치를 코스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일명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연일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3월 16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700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9271억 원,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또 코스닥은 제외입니다. 코스피만 9천억을 넘게 산 거예요. 특히 한국의 대표 기업, 국민 주식이라고 부르죠. 이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많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난리통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 현상을 98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네티즌들이 이런 거를 동학운동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2020년 1월 20일 이후 개인들이 9조 8천억 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매수액이 15조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수 랠리를 펼친 걸 풍자한 건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개미들이 최전방에서 코스피 1700 성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참 세상에 이렇게 난리통인데도 한국 사람들 이 해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사실 삼성전자라고 해도 버티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이 이 난관을 더 빨리 극복을 해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글로벌, 그 중에서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삼성전자와 코스피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가 핵심이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상 미국에 투자하시는 건 다름없습니다. 연초에 삼성전자가 홀로 잘 나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개미 운명은 미국의 경제의 운명을 관장하는 연준, 페드라고도 하죠. 이 연준에 달린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우리 개미들의 기대에 호응하여 미국 연준이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 레인지를 1%포인트를 내린 0%에서 0.25%까지 인하를 단행합니다. 게다가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됩니다. 지난 3일에도 긴급회의를 열고 50bp를 인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거죠. 이 연준이 얼마나 급했냐면요. 사실 금리를 결정한 FOMC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2, 3일을 못 참고 내릴 정도로 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든 간에 페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덕분에 우리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도 넓어졌죠. 오늘도 당장 긴급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를 인하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0%대 금리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준의 파격 행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급락을 면치 못합니다. 사실 이미 미국 주식 선물시장이 한 4, 5%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또는 과거에는 연준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여줄 때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게 효과가 있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안 먹히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연준이 우리 개미 투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이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하냐라는 거죠. 질병 따위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나타나서 다시 응 아니야 하고 찬물 끼얹는 느낌인 거죠. 5조 급했으면 3일을 못 참고 금리를 100bp를 인하랍니까? 그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다수설인데 100bp 금리 인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번 금융위기급의 변동성을 두고 원인을 바이러스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문제는 이번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게 마치 스테로이드나 아드레날린처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 지금 변명도 모르는데 보약 먹는다고 병이 낫냐는 거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 러시아 두 국가 간의 출혈 경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급락을 하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셰일 오일 업체들 들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상당수가 사실 이미 재무적으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유가 급락이 아주 카운터가 돼버린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 CLO가 뇌관이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LO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 대출을 담보로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촉발했던 CDO와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1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에너지 기업이 파산을 하면은 그에 연동된 CLO가 동시에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불안감이 사방으로 퍼져서 뭐 다른 섹터, 예를 들면은 뭐 유통 같은 데까지 퍼지게 되면은 시장 전반이 돈줄이 마르게 되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미노 기업 부도가 발생을 하고 120조 원짜리 CLO 뇌관이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신용 경색은 사실 금리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줄이 그냥 말라버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 부르는데, 이 채권들 같은 경우는 미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 금리는 꿈쩍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도 리스크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프레드 확대 현상을 신용 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이제 처방은 1%포인트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단기 채권인 CP를 매입해주길 기대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이 이제 부족했던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면서 도미노 도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번에 긴급 회의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양적 완화 매입을 하는 자산은 미국 국채와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자산 매입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 아무리 연준이라도 이번 위기를 막아내기엔 좀 벅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개미 투자자들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진 연준이 건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종교 같은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두 쪽 나눠도 변하지 않는 게 달러의 파워와 연준의 영향력입니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달러 또는 연준의 붕괴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를 합니다. 이번이 유난히 심각한 위기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Don't fight Fe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에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금리는 제로금리지만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서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 카드를 여러 들고 나온 게 연준입니다. 자, 아까 사실은 CP 매입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CPFF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CP를 매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미국 연준이 직접 주식을 사서 주가 지수를 지탱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한국의 연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특별히 미친 짓도 아닌 게, 일본의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여기는 이미 매년 ETF를 6조 엔, 한국 돈으로 60조 원 넘게 사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긴급 발표를 통해서 그 금액을 연간 60조가 아니라 120조 원으로 늘립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체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큰 도구입니다. 이거를 보름 만에 1.5%씩 내리면요, 기업 투자, 조달, 가계, 소비, 자산 가격 등 다방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자산 가격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웰스 이펙트, 그러니까 부의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좀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경기 전반에 화기를 더 돋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이 아직 한 방이 남았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 금융시장의 흉폭한 변동성이 문제인 건데, 경제에는 연착륙이 있지만요, 금융시장에는 경착륙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쏠림이 있는 곳이라 사실은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바닥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V자 반등이건 U자 반등이건 회복은 할 때 하더라도 그 바닥의 깊이를 잰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제목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연말에 3200, 그러니까 S&P가 연말에 3200까지 갈 것인데 2000포인트를 들렸다 갈 거라는 거예요. 2000포인트면요, 지금 현재 S&P 500이 2700이니까 30%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30% 추가로 빠졌다가 32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를 땐 오르더라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5만원 밑이기 때문에, 또는 바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 병을 통해서 어떤 유가 급락 때문에 공장이 무너지거나 생산 라인이 망가지거나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주가 지수가 빠르면 6월에는, 늦어도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대차 매매, 그러니까 신용 매매를 안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엔 주식이라는 게 오르게 돼 있더라도 신용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마진콜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마진콜 당하면은 빈털터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이제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이라면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이라면은 당분간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디서는 뭐 지금은 다르다, 특별하게 나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나쁜 경우라고 하면은 현금을 들고 있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다시 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 매매하지 말 것. 두 번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